몽땅 다 침몰해버렸어요. 그 직후에 일본은 야 이게 당나라하고 신라가 같이 쳐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성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대마도 가면은 남아있고, 대마도 가면 가네다 성이라 해가지고 그때 사한 성이 남아있고, 규슈에 가면 그 다자이푸라는 데 가보면 이 바닷가에 길다란 성을 쌓았습니다. 거기만 쌓은 게 아니라 뭡니까 김치지방에 가서도 쌓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비상체제가 들어서 있는데 한반도 정세를 감아가 보니까 이상하게 당나라하고 신라가 사이가 벌어지더니 신라가 당하고 싸우려고 그런다. 이때 우리는 뭘 할 거냐 라고 계산을 딱 해봤어요. 당나라 편을 들어서 신라를 칠 거냐 아니면 신라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구경만 할 것이냐 하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차라리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가지고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막아주는 것이 일본한테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방파제를 일본 땅에 살 필요 없이 한반도에 쌓는 게 낫다. 바로 신라가 우리의 방파제다. 이렇게 돼가지고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울 때 일본은 그냥 중립을 지켰어요. 그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신라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이겼어요. 지금 전략 인식이 지금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잠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반도는 자기들의 가슴을 찌르는 단도다. 비수죠. 비수처럼 생겼으니까. 그 손잡이를 누가 갖느냐. 비수의 손잡이를 중국이나 소련이 가지면은 큰일 난다. 러일 전쟁도 아마 그런 전략 개념 때문에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면은 일본의 안보가 위험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 휴전선 남쪽에는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라가 상통일할 때 일본의 힘을 빌린 건 아니지만 일본을 중립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중국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이 지금 공조를 잘 해가는데 요게 더 발전해가지고 통일 때까지 이어가려면은 이제 몇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죠. 첫째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한국의 국가적인 목표는 통일된 나라 만드는 거, 자유로운 나라 만드는 거, 강력한 나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번영하는 나라 만드는 겁니다. 통일되고 자유롭고 강력하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 국가 목표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죠. 그건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한미동맹이 있는 것인데 일본도 잘 설득을 하면은 거기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까지 설득하면 더 좋죠. 중국까지 설득을 하면은 우리는 중국의 방해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라상통을 한 이후에 중국의 한족 정권과 한반도의 한민족 사이에는 오랫동안 친선관계가 100년, 1000년 이상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중국 지도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한 나라가 나는 죽어도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은 난 못 보겠다 하면은 한국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토 세력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이번 미사일 발사 사건이 참으로 잘 보여줘가지고 우리의 전략 개념을 분명히 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검찰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불러서 영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노무현과 부인 두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죠. 청구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청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청구했을 때 판사가 지금 저런 판사들이 많으니까 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 그것도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역시 국민 여론이
좌우를 합니다. 국민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할 때 국민 여론이 거의 다 찬동했기 때문에, 저는 찬동하지 않았지만은 찬동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이 전 국민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중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저는 규탄 집회를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등을 밀고 좌경 판사가 있더라도 함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검찰은 가끔 이 큰 사건을 해가지고 우리 정치의 이 향방을 많이 좌지우지 합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검찰이 최근에 그 민주당 당수인 오자와의 비서를 선거자금,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 해가지고 구속하는 바람에 오자와 씨의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자민당의 아소 총리의 이 지지율이 한 3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일본 검찰은 옛날에는 다나카 당시에 전 수상입니다. 다나카 전 수상이 록히드 사건, 록히드에서 만든 비행기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전 수상을, 현직 수상은 아닙니다. 전 수상을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다나카라는 사람은 당시에 자민당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검찰의 그 구속 이후에 이 재판이 하도 오래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특히 부구속 재판이 오래 가는 바람에 그 재판에 대응하느라고 허겁지겁하다가 결국 나중에 일찍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 만드는 데는 뒤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면은 아주 이 정치의 흐름이 바뀝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일본의 검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본은 경찰과 이 검찰의 업무가 상당히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병력수가 한 25만인데 세계에서 경찰이 가장 우수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영국의 경찰, 그 다음에 일본 경찰, 이 두 개를 치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친절하고, 그 다음 범인들도 많이 잡고요. 일본 경찰은 주로 이 치안과 관계되는 사건, 일반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 강력 사건, 이런 것을 취급을 합니다. 검찰은 뭘 하느냐 하면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하고 기업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자본주의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두 그룹 아닙니까? 정치인과 기업인이죠. 이 사람들이 불법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것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것이 일본 검찰입니다. 일본 검찰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일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보복이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비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국민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일본 검찰이 아주 처신을 잘 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이 사법시험 같은 걸 쳐가지고 성적이 제일 좋으면은 우선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그리고 판검사를 한 번 되면은 종신 동안, 이게 거의 종신 동안 이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한테 손 내밀 필요 없고, 그 대신에 일본의 검사나 판사들은 일반인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교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검찰이나 이 판사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정치를 안 합니다. 제가 일본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본에서 검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느냐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한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지금 검사 출신 국회의원 굉장히 많죠. 홍준표, 박희태 이런 사람들 다 검사, 아마 수십 명 될 거예요. 수십 명. 왜 그러느냐 하니까 역시 검사의 가는 길과 정치의 가는 길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판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